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콘서트에서 노래를 하게 된 밴드 달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노래를 하고 중간에도 노래를 하고 BGM으로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작가님 말고도 저희도 예쁘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고 당겼던 밤이 너무나도 짧아졌어. 감당이 안 돼 너의 바람 미소가 눈을 감아봐 손을 잡아봐 놓치면 안 돼 지금 이대로가 좋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하는 국어 교과서 속 우리 이웃 작가들,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작가님의 파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콘서트는요, 경기 지역 인디밴드 달무니 밴드의 멋진 공연으로 시작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2시간 동안 북콘서트는 달무니 밴드와 함께 음악과 함께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달무니 밴드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무니 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오한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무니 밴드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는 이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우리 작가님들을 만나 뵐 때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혹은 책 표지를 넘기고 나서 사진으로 만나 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곳 경기도에도 시인이나 소설가 그리고 작가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곳에 마트를 지나거나 길을 갈 때 스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실 작가님도 이곳 경기도민이시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은희경 작가님이신데요. 달무니 멤버들은 혹시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 읽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었던 적이 있어요. 보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대학에 와서 은희경 작가님의 아내의 상자를 수업 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아마 은희경 작가님의 팬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어 교과서에 나온 소년을 위로해줘로 은희경 작가님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출간 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기억에서 약간 흐릿해지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설 속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소설 속 주인공 고등학생 연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태엽이 풀리듯 몸이 스르르 느려지고 발이 무겁게 끌리고 그리고 뭔가 끊어지려고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다음 순간 나는 반짝 눈을 떴다. 실제로 떴다기보다 말하자면 그런 기분이었다. 발이 계속 움직여지는 게 느껴졌다. 이건 뭐지? 계속되고 있잖아.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건 내 몸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과 함께 머리 한가운데로 기운을 모으고 이를 악무는 짧은 한순간 내 몸이 어떤 경계를 지났다. 아랫배에 힘을 준다. 어깨를 크게 들먹여서 흐느끼듯이 숨을 조절한다. 아, 더 달릴 수 있구나. 나 지금. 나라고 하는 전 존재. 나라고 하는 전 우주를 오롯이 혼자 짊어진 채 달리고 있는 거야. 내가 팽개치는 순간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떠매고 나아가는 한
그것은 전진한다. 나는 나다. 어쩐지 스스로 강해지는 기분. 먼 데를 본다. 채영의 투명한 갈색 눈이 나를 보고 있다. 내게 뭔가 말하기 직전이다. 눈은 빛나고 뺨은 붉게 물들어 있다. 짧은 전율. 다리가 가벼워지면서 위로 조금 떠오르는 느낌. 입안으로 달콤한 바람 한 줄기가 잽싸게 들어와 풍선처럼 심장을 크게 불어넣고 빠져나가는 느낌. 머리에 가벼운 깃털 모자가 얹힌 듯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 네, 연우가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는 마지막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달모니 밴드의 음악과 함께하니 또 새롭고 좋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네. 드디어 은희경 작가님의 특별 강연 순서인데요. 1995년 새해 선물로 등단하셔서 지난해 중국식 룰렛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은희경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전신을 노출하면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예. 잠깐 의자를 좀 빌렸다가. 네. 다 일산 주민들이신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실은 뵌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아마 저기 이 남궁에서나 뭐 아니면은 저기 파리바게트나 뭐 김밥집이나 뭐 기소야 같은 데서 예, 뵀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후곡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화도서관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용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와서 뭐 제 책도 보지만 가끔은 혹시 제 책을 누가 보고 있나 좀 보기도 하고 그냥 책 읽는 분위기가 좋아서 우울할 때 가끔씩 와서 가만히 앉았다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슬리퍼 신고 머리 질끈 묶고 뭐 에코백 하나 메고 다니던 데를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와서 예, 여러분 뵙고 있으니까 약간 좀 어색한 기분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그 콘서트 이름처럼 국어 교과서 속 뭐 작가 콘서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에 얘기 듣기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각오를 하고 왔어요. 여기 지금 학생이신 분 거의 안 계신 것 예, 한 분 계시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고양시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게 교사로서였어요. 제가 국어 교사였어요. 여기 고양 그때 여종고가 있었는데 그 구일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어 선생으로 24살 땐가 이제 첫 그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교사로서 실패한 교사예요. 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어를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어떤 나와 다른 존재의 책임을 진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1년도 못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한여름에 기차를 타고 통근을 했는데 그 이제 한여름에 그 기차역 앞에 매점이
매점에서 아이스바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지나가니까 숨기고 또 먹다가 또 학생들 지나가면 숨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누구한테 모범이 될 만한 이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기에는 내가 너무 철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사를 그만뒀는데 그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경직된 생각인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그 사회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매사에 어떤 그 나한테 주어지는 이 틀에 이제 저를 맞추려고 애를 썼고 수많은 좌절감을 느꼈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어떤 틀에 맞춘다고 맞춰지겠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뭔가 그 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세상 사는 것도 두려웠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 막 인생 상담을 해올 때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그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제 30대 중반까지 살아왔어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리고 걸핏하면 미움받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우성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열성인데 그거를 한사코 감추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미움받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산다. 이런 생각으로 30대 중반까지 지냈던 거예요. 작가가 되기 전까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작가가 된 이후부터였어요. 지금 같으면 그때 학생들을 만나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 대할 수도 있고 꼭 무슨 모범이 된다거나 스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이 경직된 생각 없이 그냥 진심으로 대하고 했으면은 뭔가 좋은 관계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너무나 경직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경직된 것은 전부 다 저의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교육이나 제가 살아왔던 사회 분위기 그런 것에 제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그 어떤 어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친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조건 성실하게 주어진 틀대로 거기에 나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어떤 수능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나이브한 거? 그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서 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은 게 소설을 쓰면서부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없고 그냥 많이 읽고 또 뭔가 써보고 하는 걸 좋아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작가였는데 실은 다른 걸 할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나 기자가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뭐 사교적이지 않아서 뭐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무조건 제가 잘하는 것은 그냥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35살에서야 작가가 됐어요. 물론 제가 그러는 동안에 학창 시절에는 뭐 문예반 뭐 그런 문예반 활동하고 또 대학 당연히 국문과 가고 또 뭔가 뭐 글을 써보고 글재주는 있었어요. 글은 잘 썼어요. 그런데 왜 작가가 되지 못했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질문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거스르지 않는 어떤 바람직한 주어진 인생 속에 최선을 다하려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창의성이 있겠어요? 무슨 문제제기가 있겠어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온한 거거든요. 이렇게 다들 모두가 가는 안전한 길을 가는 게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학은 다 실패한 이야기예요. 왜 실패한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문학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슬픔에 잠겼을 때 그런 나라는 사람에게 그런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성공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그래요. 왜 이렇게 바쁜데 도대체 소설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아요. 글쎄요. 안 읽어도 하나 지장이 없죠.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리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여러분은 소설을 왜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재밌어서 읽죠. 예, 물론 재밌어서 읽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소설을 읽으면. 소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한번 엿보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제가 공감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은 이렇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를 조금 떨어뜨려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많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나를 왜 이해해야 되죠? 나를 알아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는지, 나는 대체 누군지 그런 것을 알아야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소설을 읽는 것은 결국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제가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정말 학생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그 어떤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은 소설을 쓰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에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뭘 것 같아요? 우주를 상상하고 안 가본 나라를 상상하고 과거를 상상하고 또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는 걸 상상하고 내가 젊은데 노인이 되는 걸 상상하고 이런 게 상상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상력이 일부분입니다. 소설 속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남의 인생을 이해하는 상상력이에요. 어떤 사고가 닥쳤을 때,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떤 행복이 왔을 때 우리가 소설 속의 인물에게 공감할 때 그것은 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상상력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소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가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어떤 늙은 어부가 한 마리 고래와 하나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고래와 사투를 벌인달지,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런달지, 또 안나 까레니나 같은 거 보면은 아까
저기 사회자께서 올해 계획을 뭐 얘기하시는데 저는 올해 해마다 뭐 운동을 해야지, 뭐 영어 공부 좀 더 해야지, 일어를 좀 새로 배워봐야지, 막 이런 거 계속 계획하다가 올해는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줄거리만 알고 있는 고전 작품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를,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후회했죠. 세 권이더라고요. 상중하. 네.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뭐 그 유명한 이제 그 시작 문구 있잖아요. 뭐 저 문학 작품 중에서 첫 시작 문구가 뭐 유명한 게 이제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작품도 유명하잖아요. 뭐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들 다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안나 까레니나인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읽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현실 얘기가 아니니까 진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데 점점 읽으면서 몇백 년 전 그 러시아의 귀족 아저씨인데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어쩌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잘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연구가 너무너무 치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심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수없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인간이 변덕스럽고 얼마나 치사하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존중을 잃지 않으려고 그 자존심을 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역시 문학은 정말 그 인간 해석이구나 이런 거를 새롭게 느꼈어요. 근데 그 소설을 그냥 제가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간 게 그 안나 까레니나가 이제 그 아들도 있고 굉장히 귀족 사회에서 그 사교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지적인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브론스키라는 어떤 그 대위랑 이제 그 사랑에 빠지면서 뭐 남편도 버리고 뭐 아들도 버리고 어쨌든 그 브론스키 대위하고 살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여성에게 남은 거는 이 브론스키의 사랑뿐이 없으니까 시시각각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랑받는데 너무나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파탄을 느끼고 이제 기차에 몸을 던지잖아요.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예. 스토리 다 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 성경 막 읽는 사람한테 곧 예수 죽어 이러면은 스포일러인가요? 예. 이런 거는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심리 묘사나 중간중간에 우리 마음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어떤 그 상황 묘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사실 독후감에 줄거리 쓰는 거 그거 다 끝까지 읽었나 안 읽었나 보는 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줄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그 스토리가 이제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 읽을 때는 참 정말 복에 겨웠다. 뭐 이렇게 거기 굉장히 화려한 생활이 많이 나와요. 러시아 귀족들을 때 브론스키 대위가 또 부자고 이렇게 뭐 유럽 여행했다가 또 시골 농장에 와서 전원생활 즐겼다가 뭐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여전히 뭐 아름답고 뭐 없는 거 없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그리고 그 브론스키 대위도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짧게 보면 맨날 마음이 바뀌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없죠. 순간순간 보면.
그렇지만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 같은 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기차의 몸을 던져야 됐을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한 데서 오는 파탄 같은 거를 그땐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때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게 그 인형의 집을 보면은 그 소설이 뭐 페미니즘 운동을 일으키는 뭐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여성이 굉장히 막 구박받고 막 그런 어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집을 뛰쳐나오는 이야기일 거다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아주 중산층 가정에서 아주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왜 집을 뛰쳐나가냐면 그 어떤 일을 계기로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여자가 생긴 거랄지 뭐 돈을 빼돌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인형처럼 대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그 어떤 한 사람이 주체로서 그 동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몰라도 돼. 너는 내가 주는 대로 이 행복 속에서 그냥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인형 취급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소설 보면은 막 가난하고 막 매맞고 뭐 온갖 노동에 시달리고 이래도 괜찮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집을 뛰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감이라는 것이 자기가 겪어본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입되어 있는 어떤 틀 속에서 하는 게 공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인생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같이 받아들이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작가가 될 무렵에 비로소 제가 이 낡은 틀, 여자는 이래야 된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딸은 이래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대가로 정작 내 인생에 내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소설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디 틀어박혀갖고 소설 5편을 쓴 거예요. 딸로서의 내 인생, 그러니까 34살이었어요. 딸로서의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었나, 아내로서 내 인생은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왔나,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나는 무엇으로 나를 표현하고 혹은 대우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그 소설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들을 써보니까 아주 연습이 잘 돼가지고 그 실력으로 중편 소설을 한 편 더 써서 그 6편 모두를 신춘문예 응모를 했어요. 예. 그래서 중편이 당선돼서 지금 작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35살에 등단을 했을 때 무려 저를 대형 신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렇지만 만나보면은 대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으신데요. 뭐 이런 농담도 했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데뷔를 하셨냐.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들뜬 마음에 글쎄요, 저는 아이들도 이제 학교 들어갔고 숙제 다 해놓고 놀러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얘기를 했지만 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학이라는 건 창조잖아요. 독창적인 거지.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내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게 생겼을 때 비로소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작가 지망생에게 이제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지도나 충고를 하지 못해서 교사도 그만둔 사람이라 정말 충고 같은 거는 두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런 말은 해요. 왜 작가가 되려고 하는지 보다 뭘 쓰려고 하는지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뭘 쓰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내가 쓰고 싶은 어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독창적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모든 문학 작품은 그 작가의 관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냥 뭐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가령 하루키들 좋아하실 거예요. 하루키에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고베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하루키가 그 고베 지진 이후에 어떤 그 슬픔, 비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설로 쓴 그 연작인데요. 거기에 그 소설 속에 그 3편인가 4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책에 이제 몇 편의 그 중단편이 실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지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단지 어떤 알 수 없는 상처 이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실, 그런 상실이 이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흐트러 놓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가령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냥 해변에 홈리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저씨는 집도 다 있고 가족도 있고 뭐 돈도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어떤 보통 사람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변에서 홈리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자기 집 놔두고 이런 데 나와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불쌍하게 거지로 살까? 하는 게 우리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빨리 그 생활을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문학이 아니에요.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가족들이 찾고 있는데도 그 가족들하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도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곳을 안락한 어떤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뭔지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슬픔을 줘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그 소설엔 밝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소설을 쓴 배경으로 짐작컨대 고베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무력했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자기 방식의 추모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소설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어떤 연애 소설을 읽어봐도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서로 털어놓고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끝내 서로 말을 안 한달지 그런 엇갈림과 그런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파탄해버리는 이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소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선택을 할까? 소설 속 인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깨지는 거죠.
저는 30대 이제 30대가 넘었을 때 인생이 이제 다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학교도 다 이제 공부도 다 했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뭐 이제 뭐 음식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 뭐 독해 능력 혹은 계산 능력 이거 거의 다 결정된 것 같아서 야 인생이 이렇게 다 정해져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딸애가 작문 숙제를 하면서 꿈이라는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 이런 거 작문 숙제를 하면서 엄마 장래 희망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글쎄 나는 어떤 식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되려고 했던 것 나는 우리 남편이 술꾼인데 제 남편이 술꾼인데 좀 제발 집에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좀 가족끼리 단란하게 좀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그런 생각하고 또 월급이 좀 올랐으면 이런 생각하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이런 생각하고 또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했으면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술꾼 남편을 집으로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막 공부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지금 남편은 뭐 월급이 안 오르니까 뭐 살림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이 다 자기를 틀에 가두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나 그래도 소설 꽤나 읽은 사람이니까 문학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남편을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이고 싶잖아요. 집에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삶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또 아이들도 다 다른 길도 많은 거잖아요. 꼭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갔다고 해서 그게 또 안심되는 건가요? 안전한 길이라는 게 대체 있기나 해요? 우리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이만큼이었다면 조금 지나면 그게 채워지면 더 늘어납니다. 그게 채워지면 또 더 늘어나요. 그냥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소심하게 살아왔지만 그때 정말 일생일대 반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물론 나 몰라라 한 것도 정도는 있지만 아이들이나 이런 그 누구한테 절대 내 손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좀 강한 마음이 들어서 잠깐 보류하고 누구한테 맡기고 글을 쓰러 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인생이 그 어떤 불온함 때문에 덕분에 좀 풀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틀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소설은 조금씩 다 이렇게 다정하고 뭐 따뜻하고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게 너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선생님 소설은 좋아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딴 생각 품을 싣고 우리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이 기존 이데올로기 안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만 그럴걸요 하고 또 뭐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작가가 된 거 그게 전부 다 저라는 틀을 깨기 위해서 깨고 나오면서부터 뭔가 이제 그런 게 시작됐다는 말씀 오늘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이 남의 인생을 에 공감함으로써 그게 다른 사람 삶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된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 게 나랑 관계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개인의 삶으로 이해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막 흔히 대화를 풀자, 우리 소통하자 막 그런 말을 할 때 위아래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가진 자, 있는 자, 어른 또 뭔가 그 권위를 가진 쪽이 대화하자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꾸만 그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인생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이 자꾸 유연해져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고 어떤 틀 속에 있으면 내 틀하고 안 맞는 사람을 자꾸 그 틀로 재단을 하고 안 맞으면 배척을 해요. 그게 지금 왕따를 만드는 거죠. 쟤는 좀 독특하다. 그러면 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공감하려고 저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해보는 게, 그렇게 해보도록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동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나랑 다르고 우리 패거리과 다르고 쟤는 좀 독특하다 그러면은 제가 틀렸어 하고 생각하면서부터 일단 왕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삶에 공감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많이 결정한다고 저는 봐요. 어떤 경직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 그런 어떤 다수의 공감하는 그런 능력보다 어떤 소수, 독특한 거, 그리고 남들과 전혀 다른 방식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또 그리고 좀 재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오늘 사실은 그 이제 학생들 위주로 제가 뭐 준비를 해와가지고 뭐 다른 데서의 어떤 뭐 학교 경험 같은 거 많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당황한 나머지 좀 두서없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어쨌든 그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이제 소설 낭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소설은 제가 이렇게 2009년인가 쓴 소설인데요. 17살 남자 고등학생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에 17살이 아니에요. 지금 17살.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뭐 중년 여자 작가가 어떻게 17살 소년의 얘기를 쓴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나는 이 지금 현실의 어떤 현실을 고발한다거나 뭐 학교나 뭐 가정이나 이거를 이 지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성장을 화두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마이너 리그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거는 남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전부 남자들만 나와요. 그러니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여자가 아주 안 나오지는 않지만 남자들이 이제 주요 인물인데 그거 쓸 때도 사람들이 당신 여자가 어떻게 남자 소설 쓰려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나 남자 얘기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거고 이야기를 거기다 입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소년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저한테 상당히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맨 처음 쓸 때는 저는 이 소설을 제 아이들을 위해 썼어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 처음 하는 일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이 공간에 너무 뭔가 압도를 당한다, 장악을 당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나는 그냥 뭐 거기 사는 그 주부 나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소설을 써야 될 때 이 평범한 이야기, 남들도 다 생각할 법한 그런 것 말고 조금 더 독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도끼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 떠나는 건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아무래도 적응해야 됐죠. 근데 남편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원래 뭐 이제 자기 혼자 삶을 자유롭게 사는 어떤 편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항상 이제 좀 마음이 쓰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뇌를 많이 시켰어요. 좀 남매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데 옆에 늘 있지만 불행한 엄마랑 지금 뭔가 자기 할 일을 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는 없지만 행복해하는 엄마랑 어떤 편이 나을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뭐 설득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신뢰를 얻는 게 좀 중요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이제 30대로 들어섰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뭔지 제 방식의 어떤 관계를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보통의 그 가정하고 조건이 좀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것을 그래 아이들도 과연 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는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한때 또 작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좀 소설 좀 써봐야 되겠어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보다 소설을 잘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해줬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질을 너무 오래 해서 기자는 왜 딱 어떤 게 딱 밝혀지고 어떤 사건이 딱 맞게 밝혀져야 되는데 문학은 밝혀지는 게 수수께끼로 비밀로 남는 거잖아요. 문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그렇게 명백하다고 생각하면 문학은 폭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명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사라는 거는 명백히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기승전결이 딱 맞게 이렇게 사고 방식이 그렇게 돼서 뭐 전후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자질 너무 오래 했어. 기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데 그러길래 제가 핑계대지 마 이러면서 기자질보다 더 보수적인 게 뭔 줄 알아?
주부질이야. 주부질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이 세상에 그 엄마나 아내나처럼 보수적인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가족들이 안전하고 일단 이 틀 속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뭔가 그 뭐 이렇게 항상 좀 그런 것을 위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살짝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늘 집을 떠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내가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늘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이어폰 아니면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힙합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족이 누가 이렇게 헤드폰이나 이런 걸 끼고 있으면은 같은 이제 가족들은 뭔가 제가 우리를 거부한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싫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족이라고 의례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예요. 의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 틀들. 그래서 가족은 또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번 제가 없을 때 한번 힙합을 헤드폰을 끼고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큰 전율을 느꼈어요. 예. 그리고 왜 이거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공유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힙합이란 장르 자체가 자기 얘기를 하는 성격이 강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는 이야기였어요. 그 힙합이. 그게 이제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힙합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어떤 섬세한 소년이 막 남자다워야 되고 막 경쟁해야 되고 욕을 하고 거칠게 해야지 친구들이 끼워주고 이런 거에서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꼭 그렇게 권위적이고 막 이런 어떤 남자들의 세계에서 센 척하고 이러고 싶지 않다. 그런 나를 위로해줘.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제가 공감이 간 거예요. 공감이 간 거는 소년에게 공감이 간 게 아니라 인간 모두의 어떤 마이너리티에 공감이 간 거예요. 우리는 자기는 어떤 다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냥 뭐 내가 특별히 뭐 마이너리티 뭐 소수자인 거 별로 없어. 나는 뭐 몸도 건강하고 그냥 그럭저럭 뭐 중산층에 속하고 그럭저럭 뭐 병도 없고 그리고 나는 또 뭐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마이너리티를 겪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길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새로운 것을 해서 우리 초보자예요. 그리고 어떤 모르는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상황은 인생에 매번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마이너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되게 사람을 섬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런 처지에 있으면 참 누구 친구도 못 사귀고 힘들겠다.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해받지 못할 때 이렇게 두렵고 누구에겐가 이 얘기를 공감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에 저는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정을 한번 소설로 써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쓰기 시작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저희 아들의 학교 생활, 저희 딸과 아들의 학교 생활과 학교 생활을 또 많이 참고를 했고 뭐 또 많은 취재를 했고 그리고 또 뭐 제가 그냥 이 소설 쓸 때는 그냥 근처에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곤 했어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 현실의 소년을 그대로 이 소설 속에 잡아냈다기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인간은 단독자잖아요. 그 철학적인 말로 우린 개인이에요. 아무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고독과 또 그리고 그런 고독한 존재지만 필연적으로 타인하고 무리를 이루어야만 돼요. 타인에게 적응해야 되고 그 누군가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자기를 어떤 식으로 조율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사는 곳이 1층인데 부엌이 이렇게 그 뒷길 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창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 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길이 두 군데예요. 바로 이 창 앞에 이 샛길이랑 그 다음에 화단을 지나면 이렇게 포장된 그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포장된 넓은 길로 자잘자잘 하면서 학교를 가는데 꼭 이 샛길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담배도 피우고, 예. 그리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순수한 부모로서 보면은 얘들은 왜 이럴까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작가로서 볼 때 그 넓은 길로 가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문학은 다수한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나한테 많은 어떤 표정을 줘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관찰적 소설가는 근데 관찰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소설가가 생겨나면 3대가 다 털려요. 예. 할 수 없이. 예. 그래서 뭐 어떻게든 좀 변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일이 많아요. 왜 내 얘기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다고 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소설은 너무나 제 개인적인 삶에 밀착되어 있는 소설이라서 좀 애정도 많이 있지만 또 약간 두려움도 많았던 그런 소설이에요. 처음 읽어드린 그 달리기 장면은 그래서 이 소설에는 호수공원 또 여기 모든 상가 또 학교 모두가 다 일산이 배경이고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그 달리기를 통해서 이 소년이 자기를 아까 이제 읽어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은 내가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는 이 소년에게 굉장한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움직이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체인 것이죠. 그런 것이 달리기라는 것을 통해 달리기와 힙합을 통해서 이 소년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강하게 만들고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발견해내는 누군가의 어떤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성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그런 얘기로 써보고 싶었어요. 결국 다 알려진 문학 이론이지만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가 실험적인 어떤 자아를 주인공이라는 게 작가의 어떤 실험적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험쥐 같은 거예요. 그 자아를 통해서 인생을 탐문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살 이 소년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학교와 가정과 친구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이 소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인생을 탐문해 본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냥 살 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섬세한 존재고 우리가 어떤 때 부딪히는 어떤 두려움, 불안, 또 어떤 좌절감, 뭐 그리움, 또 막막함, 또 그리고 또 혼란 그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돈 버는 방법, 뭐 성공하는 방법이 결코 메꿔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위로를 얻게 해주는 것이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또 두서 없었지만 네, 이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다고 그렇게 당부를 해놓고 네,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은희경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일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을 듣고 있었더니요, 나와 다른 남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다,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또 갔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인형의 집에 입센 작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을 못 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아찔한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1부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2부에서 은희경 작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희경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포스트잇에 질문 남겨주셔서 붙여주시면 저희가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네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어. 나를 당기는 무언가 내겐 있는 걸까. 네 옆에 서기만 해도 자꾸 어리숙해져. 이 마음 너에게도 들릴까. You are the only one. 어두운 밤을 빛나게 해줄 나에겐 그런 사람 is you. You is you. 달분이 밴드의 나에게 너는이라는 곡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을 위로해줬어 연우가 채영이를 좋아하는 그런 풋풋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곡 같아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네, 1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2부에서는 은희경 작가님께 궁금했던 점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은희경 작가님.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런 책상에 앉아보셨죠? 네. 몇 년 만인가요? 처음인데요. 저는 너무 오래전에 학교를 다녀가지고. 네, 요즘 네. 학생들이 앉는 책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감회가 좀 새로운데 좀 색다르시죠? 네. 네, 일부에서 강연하실 때 작품을 하실 때 일산을 좀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기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로 주로 가세요? 처음에는 네, 아무튼 뭐 남의 집도 가고 남의 뭐, 집. 네. 네, 뭐 그런 장소를 많이 찾아 헤맸는데 제가 지금 작가 된 지 20년 네. 됐거든요. 네.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 떠나는 게 이제 좀 힘들어서 요새는 네.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품 배경도 일산이 많이 등장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제가 95년에 이제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가가 됐는데 95년에 봄에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모든 작가 생활을 일산에서 했죠. 네. 제 소설에서는 아까 이제 아내의 상자 읽었다고 하셨는데 아내의 상자가 대표적으로 신도시라는 정서를 가지고 네. 만든 소설이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가들은 쓰고 있을 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써요. 네. 네. 그래서 소설 쓸 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네. 뭐 친구들이 소설이 나온다고 뭐 네.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다니는 음식점, 뭐 공원, 뭐 제가 다니는 곳들이 다 이제 소설 속 배경이 되는 거죠. 네. 네. 작가님의 작품 소년을 위로해줘가 교과서에 실렸잖아요. 네. 그때 첫 느낌 어떠셨나요? 네.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그랬으면 애들이 저를 좀 존경했을 텐데 네. 사실 좀 뜻밖이었어요. 제가 글을 잘 쓰긴 하지만 네, 잘 쓰는 쓰시죠. 작가이긴 하지만 네. 교과서라는
그런 프레임하고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불온한 거, 뭔가 지금 이 주류에서 비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해피엔딩도 거의 없고 네.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뭔지 아주 고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런 어떤 기성 이데올로기에 맞는 뭐 이런 좀 보수적인 글이 아닌가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교과서에 실렸다고 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제가 사실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3분을 만났어요. 네. 뭐 한국에서도 만났고 외국에서도 행사 때 만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가가 된 뒤로 내가 좀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나 할까요? 네. 아무래도 대다수의 이 학창 시절 학생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라고 네. 조심스럽게 상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분과 작가님과의 공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소설을 읽는 게 소설 읽는 첫 단계에서는 내가 공감할 만한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 심정인데? 이거 나도 이랬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설에 호감을 갖는 그 독자들도 많은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를 이해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또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일을 할 때 만족감을 느낄 때, 맞아요. 보람을 느낄 때 네, 행복을 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네. 자기 존재를 느낄 때 네. 그런 행복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누가 뭐 나한테 잘해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네. 내가 뭘 얻게 돼서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괜찮을 때 나라는 인간이 괜찮을 때 나의 존재를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을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뭔가 감탄스러운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난 뭔지 새로운 거를 하나 더 갖추게 된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소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공감의 영역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일부에서 연우가 달리기 하는 장면을 읽었었잖아요.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잘했나요? 네, 그 부분을 또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하루키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김현수 씨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김현수 작가도 또 일산에 오래 살았던 네. 일산 작가라서 네, 네. 제가 맨날 우리 지역 작가들을 막 이러면서 네. 1작가 1카페야. 내가 일하고 있으면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농담도 하는데 네. 뭐 가끔 호수공원을 뛰다가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달리기가 사실 소설가한테 조금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혼자 자기만 다루면 되잖아요. 전 사실 같이 하는 운동은 잘 못해요. 내가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는 거에서 내가 폐를 끼칠까봐 뭐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하고 규칙을 익히는 것도 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네. 이거는 달리기는 그냥 저만 조절한 저를 가지고 이제 아까 지금 소설이 실험적 자아를 통해서 뭐 인생을 탐험한다고 했는데 제가 저를 탐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달리기를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소설 특히 이제 잘 안 써질 때 이제 지겨울 때 네. 어떻게 할까?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잘까? 네. 뭐 아니면은 산책을 할까? 아니면은 나가서 좀 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뛰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뛸 때 생각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맑아지. 템포가 있어요. 네네. 좀 이렇게 평범한 생각보다 조금 몸이 힘들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뛰면서 영감을 받기도 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처음 뛰기 시작할 때 오늘은 진짜 컨디션 안 좋구나 못 뛰겠어 막 이러면서 꾀를 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지나가면은 뭐 잘 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냥 사람이 달리기만 하는 거지만 너무나 많은 서사가 있어요. 저 혼자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전 좀 달리기를 굉장히 예찬하는데 그리고 사물을 보는 속도도 달릴 때 속도가 근데 생각을 많이 정리하면서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무엇보다 달리기에서 제일 이제 제가 좋은 그런 어떤 그 경험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나를 딱 장악했다고 느끼는 순간 더 가는 순간이 있어요. 네네. 그럴 때 뭔지 내가 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내가 또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어떤 사용하지 않았던 생각의 근육 또 정서의 근육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뭔지 모르게 신비로워요. 네. 그래서 성취감이라고 뭐 네.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연우가 달리기를 하는 장면을 좀 많이 넣었고 예, 그게 또 그 소설을 쓸 때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기도 해요. 네. 작가님께서 아까 강연하셨을 때 힙합을 들으시면서 또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소설에 녹이기도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달무늬 밴드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시나 뭐 소설을 통해서 작곡이나 작사를 하게 된 그런 영감을 받은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음악을 하니까 네. 뭐 영화나 뮤지컬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친구는 글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본 소감을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이제 곡을 써서 감상문을 쓰는 정도? 곡으로서 감상문을 쓰는 것 같이 네. 그렇게 영감을 받은 적은 있어요. 혹시 달무늬 밴드는 은희경 작가님께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어, 돌발 질문 하나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어요. 잘 안 읽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예술가들의 하루 일상을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외국 작가만 있어가지고 제가 은희경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작업 방식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뭐 되게 하루 종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영감을 받았을 때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타입이 있더라고요. 작가분들도. 그래서 은희경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정말 작가마다 다 달라서요. 밤에 쓰는 사람이 있고 오전에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우선 그걸로 크게 분류되는데 왜냐면 그 생활이 너무 그거에 의해서 그쵸. 좌우되니까. 네. 근데 저는 아침 오전에 쓰는 타입이에요. 어. 그래서 오전에 좀 글 쓰고 뭐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이제 좀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책을 읽거나 술을 마시거나. 네. 그렇죠. 네. 그 어떤 작가들은 매일 쓰는 작가들이 있는데 전 목표예요. 저의 꿈이에요. 작가로서의 꿈 하면 좋은 작품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네. 당연하지만 매일 좀 써보고 싶어요. 근데 지구력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매일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강한 사람들 같아요. 네. 네. 근데 영감이 떠올라서 쓰는 거는 시인들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친한 시인 한 친구는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재미없어지면은 나 지금 시 쓰러 가야 돼 그러면서 집에 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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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설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러기엔 분량이 너무 길죠. 네. 육체 노동이 네. 점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자기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뭐 저기 예술가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뭐 방탕한 생활도 하고 뭐 불규칙하게 뭐 자유롭게 근데 소설가는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네. 다들 자기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네. 1995년에 등단하셔서 많은 작품을 남기셨잖아요. 모두가 다 소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또 어떤 구절, 나는 이 부분을 진짜 좋아한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딱히 좋아한다기보다는 너무 쑥스러운 질문이죠. 좋아한다기보다도요. 네, 제가 이제 20년 동안 13권의 책을 썼어요. 네. 단편집, 장편소설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서 저의 대표작이 아직도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첫 작품을 대표작으로 써버린 이 작가의 그 비애가 있어요. 예. 뭘 써도 네. 첫 작품을 능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긍정적으로 보면 첫 작품이 좀 제일 강렬했다고 생각되고, 지금도 제 책 중에서 제일 좀 독자들이 많이 찾는 책이 저희 첫 책인 새해 선물이라는 네.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뭐 주옥과 같은 문장이 많지만 네. 좀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네. 학생들 대상으로 준비해 온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읽겠습니다. 네. 내가 내 삶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본다. 보여지는 나에게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서 바라보는 나가 그것을 보도록 만든다. 이렇게 내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지켜보게 하는 것은 20년도 훨씬 더 된 습관이다. 그러므로 내 삶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리를 유지하는 긴장으로서만 지탱되어 왔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을 거리 밖에서 지켜보기를 원한다. 그때 1969년 겨울, 나는 조그만 안전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동정심, 선과 악, 불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 약속. 마침내 목록을 다 지운 나는 내 가운데 손가락 마디에 연필 쥔 자국이 깊게 파인 것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인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도 나는 뭔가를 쓰다가 이따금 연필을 내려놓고 가운데 손가락 마디의 옹이를 한참 내려다보곤 한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네, 너무 좋네요.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에서 20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고 또 별 탈 없이 작가로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지역 사회에 보답이라기보다 보답은 좀 너무 좀 상투적이고 그런 좀 동참하는 의미로 한 달에 한 번씩 낭독회를 하고 있어요. 제 소설을 네. 그 조그만 버티고 서적이라는 조그만 네. 문학 전문 서점에서 네, 읽고 있어요. 한 편씩 읽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참여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제안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한 낭독회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그냥 진짜 이 왜 그 관광용 그 마차의 말들이 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네. 앞만 보게 하도록 네. 그런 것 같이 느낄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또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가끔씩 이거를 벗기고 좀 이렇게 풍경을 보는 뜻으로
좀 낭독회 같은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윤희경 작가님의 자녀분들은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요. 네, 이제 오늘 자리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시면 혹시 꼽아보시겠어요, 작가님이? 제가 선택 장애가 있어서. 그럼 제가 이것저것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다 싶은 거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 쓰는 일을 전업으로 하려고 작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이거 나왔어요. 그죠? 앞에 강연을 하셨네요. 예, 강연에 나왔고, 음악과 같이 콘서트가 진행됐는데 좋아하는 음악 취향은요? 하고 질문이 있거든요. 힙합. 네. 네. 저는 참 뭔가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악 쪽에 뚜렷한 취향이 없는 것 같아요. 틀어주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20대 때는 저는 만들어주는 음악을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뻐기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아들 덕분에 힙합을 좋아하고 또 뭐 대중가요도 그 친한 가수들도 있고 골고루 듣는 편이에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글을 쓰시다가 중간에 잘 풀리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고 질문 던져주셨거든요. 좀 건전하게는 다른 책을 읽어요. 사실 그러니까 독서만큼 저를 자극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기도 주지만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 좋은 책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썼구나. 나도 한번 이런 문제를 내 방식대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 겪었던 어떤 일들 같은 것도 잘 떠오르고 그래서 저한테 독서는 여행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행 가면은 평소에 생각 안 했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잘 안 써질 때는 그냥 무조건 좀 읽으면서 읽고 있으면 그래도 지금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닐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몸을 움직이는 달리기 거죠. 하시고. 네, 머리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게 뭔가 변화를 줘야지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삶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일어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자꾸만 여기에 적응하고 이거에 핑계를 만드는데 뭔지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뭔가 뭘 돌게 만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도 찾아볼게요. 작가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강연에서 미리 다 말해버렸을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꿈도 작가였고 하지만 결국 35살에 내가 진짜 뭘 꿈꿨는지 비로소 그 꿈을 추진하게 됐다? 뭐 이런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도 찾아볼게요.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로서 제일 힘든 거는 물론 좋은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뭐 제일 안 써질 때가 제일 힘들겠죠. 그런데 잘 쓰려면 항상 뭔가 배워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뭐 가끔씩 예전 소설을 보면은 쉽게 쓰셨네? 뭐 이런 기분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스토리도 굉장히 단순하고 뭐 어떤 사연 하나 쫓아가서 그것만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딱 담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소설은 훨씬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고 지금 또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걸로 정보로 경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동시대인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뭐 방탈출도 맨날 하고 뭐 랑야방도 열심히 보고 뭐 좋아서 하는 거지만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흘러가는 삶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입장, 내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럴 옛날 작가가 될까봐 제일 두려워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그런 자극을 받으시는 모습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들도 다 그렇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이거는 또 달리기를 하신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앉아서 작업하시면 힘드실 텐데 체력 관리하시는 방법 있으실까요? 하고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뭐 처음에는 예전에는 딱히 운동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네. 거의 모든 작가가 소설가가 한 40 넘으면 막 일찌감치 50견도 오고 왜냐면은 그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니까 네. 저도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뻣뻣해지길래 걱정되는 게 야 이러다가 하늘을 못 보는 거 아니야? 뭐 젖혀야지 하늘 보는데 하늘 보려고 하는데 별 보려고 하는데 목이 뻐근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달리기도 하고 또 등산도 좋아하고 또 요가도 가끔 하고. 네.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작가님께서 보시고 질문을 하나 꼽아서 말씀해 보시면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작가 지망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학생 때 막 영어 공부 같은 거 막 할 때 항상 왜 그런 하는 말이 공부에 뭐 왕도가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지름길이 없다는 말인데 너무 뻔한 말인데 싫다 막 이랬는데 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너무 뻔한 말밖에 없어요. 많이 읽고 쓰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자꾸 다른 식으로 변형해 생각해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쓸 때 많이 늘고요. 그냥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는 쓸 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것이 나올 때까지 구상을 하지 말고 일단 막 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작가가 되는 길에도 왕도가 없네요. 네. 또 질문 하나만 더 꼽아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글을 잘 쓰고 싶은데요. 글 쓰기 위해서 외부로 가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해서 몇 시간이나 집중해서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슬럼프가 오진 않으신지요? 저도 쓰려고 휴직했는데 진도가 안 나갔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제가 작가가 된 지 20년인데 책을 13권 냈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은 꼭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1년에 한 번도 내고 이거는 진짜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소설가로서 나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막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 패턴도 정리를 하고 제가 어느 정도의 체력과 어느 정도의 지구력이 있는지 좀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시간? 그리고 평범하게는 3시간?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슬럼프는 정말 자주 와요. 그리고 저는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작가는 쓰는 중간에 자신 없어져서 막 괴롭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쓰기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 쓰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뭘 쓰고 싶어 했는지 찾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한 편의 소설 쓰는 거에 반 이상을 그 시작했다 지웠다 이걸로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마다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못 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야 전에 이랬지만 또 썼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전에만 된 거지 이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중견 작가고 아무리 원로 작가도 피해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그냥 한 과정으로 그냥 당연히 어떤 한 일부분으로 생각하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하나만 더 꼽아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썼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과 인물은 무엇인지요? 네, 이 아까 읽어드렸던 새해 선물이란 장편은 아무튼 제가 작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책이 팔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설을 열심히 쓸 수 있었어요. 다른 걱정 안 하고. 사실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 지금 소설가들이 그래서 뭔가 이런 경제적으로 위축되면 소설도 좀 위축되고 그런 게 확실히 영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새해 선물 덕분에 조금 안정적으로 소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새해 선물이라는 책에 대해서 각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잘 쓴 소설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준비된 대답이 있어요. 최근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전 계속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 소설이 제일 잘 쓴 소설이라고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앞으로 또 나올 소설. 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앞으로 쓸 소설. 네. 하나만 더 꼽아주시겠어요? 네. 네. 같은 질문이고요. 네. 가면을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설의 의미는 치유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그런 글귀를 쓴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데서 나는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킨다. 그래서 지금 어떤 슬픔을 모욕을 받고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나지 진짜 나는 여기서 그걸 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난 생각한다. 이런 장면을 쓰게 된 게 전부 저도 이렇게 뭔가 가면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자기를 분리하는 어떤 뭐랄까 편법이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조절함으로써 조금 자유로워지는 이런 거를 썼어요. 근데 그냥 딱히 뭐 어떻게 정답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소설의 의미는 치유라고 하셨는데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설 속에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 자기가 한번 옆에 가만히 갔다가 나와보는 것도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치유의 과정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치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 담담해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어떤 담담함 그런 것들을 갖는 것도 인생의 스케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2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작가님과 독자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실 때 시계 많이 보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계나 스마트폰 몇 번 정도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는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도 있는데요. 2017년은 시계를 볼 새도 없이 너무 급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시간들로만 가득 채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올해 작가님 집필 중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올해 작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책이 나오려면 내년쯤이요. 될 것 같아요. 장편 소설 쓰고 있어요. 네. 기대가 되고요. 우리 달모니 밴드도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앨범 꼭 네. 나오기를 사서 듣겠습니다. 저도 꼭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고 올해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아, 네. 작가님 소감 마지막으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뭔지 그냥 이웃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뭔가 사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친근한 마음에 뭐 좀 너무 시간도 많이 끈 것 같고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뜻밖의 또 저는 상당히 긴장하고 왔는데요. 실패한 선생으로서의 전력 때문에 좀 학생들 만날 때 항상 좀 긴장이 돼요. 근데 뭐 또 다른 분위기에서 예, 제 얘기를 또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대화도서관 올 때 좀 화장하고 와야 되겠어요.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어 교과서 속 우리 이웃 작가들, 오늘 은희경 작가님과 함께한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나가시는 길에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늦은 밤에 뭐해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곁에 있어줄게 걱정 말고 편히 얘기해 이제는 무서워와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기분 좋은 꿈들만 너에게 올 거야 너의 머리맡에 나는 조용히 흔들리네 이제 잠든 너의 머릿결을